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 그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반반 5대5로 나눠라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나이가 환갑 나이쯤 되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환갑 나이가 되면 네. 꼭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 하여튼 대략 요 정도가 돼야 네. 안정적이다. 네. 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맞출 수 있는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니까요. 네, 네. 이 금융 자산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금융 자산을 그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금 적금을 들어야 되나요? 그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요.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것들인데 금리가요. 10몇 퍼센트일 때는 예를 들어서 예금해가지고 정기예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0%일 때는 금리가 10%일 때는 1억 2천 있으면 되거든요. 네. 지금은 1%도 안 되니까 10억 있어도 10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금융자산 생각하기 전에 금융자산의 하나인 게 뭐냐면 연금인데요. 우선 연금의 중요성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금융자산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네. 미국, 일본, 독일은 7, 80%, 60%에서 80%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최저생활비 드는 사람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여기 보시면은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네. 근데 그게 25%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죠. 일단. 예,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말씀대로 뭐냐.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양을 해도 예. 긴 기간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었는데 32년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어요. 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요, 뭐냐면, 이 삼청연금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들어야 돼요.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년 이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거든요. 네. 남편 그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요즘 개인 자영업자도 다 들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퇴직연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 직장인들도 노후 준비로 퇴직연금부터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DC형 그거를 이게 자기가 노후 대비로 하면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용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거든요. 네. 근데도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오늘 주식 사서 어떻게 돈 내서 뭡니까 빌려서 주식을 사야 되나 마나 이 생각해놓고 퇴직연금은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그래서 이 삼청연금으로 말할까 퇴직하기 전에 최소 생활비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준비 못한 사람은 주택이나 농지를 활용해서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라도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금융자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투자라든가 예. 뭐 어떤 뭐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러한 세상 연금.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는
공적 사적 경험을 확보해 두는 거를 제일 1순위로. 이게 먼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돈을 불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일단 근데 지금 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죠. 그 말씀하신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특히 뭐 은행에다 돈 맡겨가지고 원금 찾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이제 그 얘기를 또 그래요? 하겠는데. 네. 그럼 그거는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저축하고 투자는 뭐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그래서 하면 이제 좋을까요? 뭐냐면은 우선 수많은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금융 상품은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거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러면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온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저축의 뜻은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러고,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귀찮으면 금융기관이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 이거는 저축상품이고, 책임 안 져주는 상품, 이건 투자상품이다. 예금 같은 게 저축상품의 대표고, 주식 펀드가 투자상품의 대표죠. 네.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많을 거예요. 예, 과거에 저게 열풍이 있었죠. 가입하는. 그래.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제 아내도 그래요. 벌써 몇 년 됐는데 뭐 보험 들었다고 와서 뭐라고 자랑을 하는 게 보길래 이게 변액보험을 들은 거예요. 이건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그냥 펀드 투자하는 거예요. 변액보험은. 변액금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회사, 펀드니까 운영하는 회사를 잘 알고 실력 있는 회사 거를 사야 되는데 이거 변액보험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어? 몰라요. 그러면 당신한테 팔은 그 판매한 한 사람한테 어디냐고 좀 물어보라 했더니 그 사람도 모른대요.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주식 투자 동학 개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써야 될 자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근데 빚 내서 한 분이 많잖아요. 자금을 장시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이런 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윳돈 있으면 좀 조금만 더 이렇게 불려놓자 뭐 이런 네. 생각으로.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그 리스크하고 위험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보통 같이 생각을 하죠. 같은 말이다. 신문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는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거 하지 마라.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반된 개념, 그건 아니고요. 차이가 많아요. 저는 십몇 년 해도 우리나라 이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깡이 제일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막 어떻게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요즘은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너무나 쫄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애들에게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고, 리스크는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네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게 돈 벌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어요. 몇 개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만 해도 10몇 % 금리를 주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리스크의 뜻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 이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시대라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아, 그래요? 여기서 리스크가 나왔대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는 우리 부모들이 용기를 갖고 우리 자녀들이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애들을 가르쳐야지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이 그럽니까?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아주 그냥 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리스크라는 거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용기를 갖고 되겠네요. 도전해서 네. 가능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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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자산을 관리할 때 어떻게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예측을 잘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측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질문이 뭐냐?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네, 그거잖아요. 근데 요즘 열심히 교육하고 다니시는 존리 사장 있잖아요. 네. 그 운용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가 30년 넘게 펀드 매니저로, 그분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이제 노후 대비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프로 투자가 있잖아요. 전문 투자자. 네. 네. 이분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저는 자기 본업이 있는 아마추어 투자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네.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산관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선 저는 자산관리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 이 주머니로 나누는 거가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느 운용사의 사장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회사에 고문을 하고 있는 미국 분이 있었거든요. 네. 티모시 메카시라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쓴 책을 한 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일본 사람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일본인이여 돈에 눈을 떠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도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존리 네. 사장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투자에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도 옛날에는 똑같았나 봐요. 큰 실패를 해가지고 왜 어머니가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분산을 안 시키고 제대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이런 상담사 일을 하면서 이 세 개의 주머니를 계몽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부터 저걸 이제 받아들여 저도 지금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천만 원 또는 1억 있으면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째가 생계형 주머니. 몇 달 이내에 쓸 돈, 원금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돈, 학비 이런 거는 딱 떼서 그 생계형 주머니에 놓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따로 뭐 안 하더라도 색깔을 그렇게 그런 작정을 해둬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예금 아니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 아까 말한 원금 안 깨먹은. 뭐 저축. 그래서 저축 상품에 넣는다고 그래서 저축 상품, 저축 주머니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인데요. 트레이딩은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주머니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은 잘하면 대박 나요. 잘못하면 절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지만 절반으로 깨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되 그런 작정으로 해라.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의 한 10% 범위 내에서 해라. 금융자산에. 많아야 20%.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젊은 직장인들은 트레이딩 주머니를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퇴직한 분들이 이 오락용으로 내가 딱 그 돈만 띄어서 10% 범위 내 돈을 띄어가지고 가서 이제 좋은 정보 들어서 사요. 대박 나면 폼나게 써요. 박살나 버리면 에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인생에 금이 갈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생계형은 필수 주머니고 네. 또 하나 필수 주머니가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없어요. 제 아내는 고스톱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공처가니까 약간 주고 맘대로 하라. 근데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머니는 이게 노후 대비용이에요. 이걸 잘 해가지고 노후 대비해야 돼요. 네. 아까 말한 퇴직연금의 DC형. 네네. 이게 이어 들어갈 주머니예요. 또 거기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펀드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건 장기 분산 투자하는 주머니. 장기 분산 투자하는 주머니.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지 이 돈으로 집도 사고 그다음에 애들 결혼도 시키고 그다음에 노후 대비도 하고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있어야 될 필수인데. 그렇죠. 대개 트레이딩 주머니와 생계형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금 통장에서 주가가 막 오르고 그러면 꺼내서 샀다가 혹시 손해보면 에이 나쁜 놈들 그러고는 다시 팔아서 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 대비용 이거를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목돈이 없으니까 예. 자꾸 사람들이 이 작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갑자기 확 불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예. 그 로또 맞는 예. 기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투자도 좀 뭔가 급하게 네. 도박성으로 흘러가는데 네. 근데 사실 많이 그 투자의 어떤 전문가분들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네. 그 당사자들은 잘 안 와닿는 거거든요. 이 네. 작은 돈 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 이렇게 나눠서. 네, 네, 네. 저는요 B2를 잘못해서 더 낭패 보는 것보다는 좀 전략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리스크를 뭐랄까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이 시장 리스크예요. 마켓 리스크.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폭락하거나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예. 이게 개별 종목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 두 개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장 리스크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폭락기에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날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는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때가 지나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기다리면 된다. 근데 빚낸 돈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데 쓰려고 준비한 돈으로 가지고 딸 시집 갈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오면 어떻게든 헐값이라도 팔아서 팔아야 만들어야죠.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리스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는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 종목으로 한다면 좋은 종목 사야 되는 거죠. 네. 기업 방문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에서 100% 맞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개에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산은 예를 들어서 항공주하고 석유주를 같이 사면 돼요. 석유값 오르면 항공주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석유주는 오르고. 그런 식으로 되게 이게 분산도 하고 또 하나는 리스크 정도가 큰 거 작은 거.
변동성이 큰 거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주식형은 오르면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죠. 네. 채권형은 조금씩 하죠. 예금. 그러니까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이렇게 분산하는 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분산하는 거. 네. 이 적립 투자가 그래서 좋은 건데 얼마나 이 적립 투자가 중요한 건데 다들 에이 뭐 적금 묻는 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적립 투자의 마력, 위력 이거를 제대로만 이해해 줘도 좋겠다. 지금 뭐 가져오신 그래프 보면은 뭐 이게 결과물인가 보죠? 한번 죄송합니다. 읽어 주실래요?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펀드에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1. 720만 원, 2. 약 900만 원, 3. 약 1390만 원. 그러니까 10년 한 달에 10만 원씩이잖아요. 네. 10년 투자하면 1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뭐 저렇게 떨어졌다가 절반으로밖에 회복 안 했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손해봐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3번 답이거든요. 1300 얼마죠? 1390만 원. 예. 왜 그러냐? 쌀 때 많이 살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쌀 때 많이 살 수 있을 때. 가격 높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금년 내년을 보고 투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비로 오랫동안 하니까. 노후 대비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노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그래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낮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펀드 가격이 10,000원에서 시작하여 약 5년간 계속 떨어져 2,000원이 되었다가 이후 5년간 다시 상승하여 시작 가격이 10,000원이 되었다. 어느 지점에서 투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 1. 약 6년 반 후. 2. 약 7년 반 후. 3. 약 8년 반 후. 그러니까 6년 반 후가 되면 원금으로 회복돼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그것도 이거 들어봐요. 네, 이거는 가격이 초기 수준으로 회복됐을 경우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 1. 약 1210만 원. 2. 약 1720만 원. 3. 약 2410만 원. 2배가 돼 있잖아요. 원래 가격밖에 안 더해야 되는데. 왜 이게 비력이 비오냐? 쌀 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 근데 이거는 10년 이상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노후 대비 자금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네, 게 네.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이유군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제 고약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펀드 가격이 10,000원에서 시작하여 18,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질 경우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 정답 약 880만 원. 마이너스 26.5%네요. 예, 이렇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르다 떨어졌다 오르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이럴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예. 펀드를 예. 우리가 이제 적립식으로 넣는다고 하면 예. 지금 1번처럼 예. 매월 뭐 일정의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네. 10만 원이면 10만 원씩을 매달 넣는 게 있고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많이 떨어질 때 예. 떨어졌을 때 30 모아놨다가 예. 30만 원, 50만 원을 그때 집어넣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그 예측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가지고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씩, 네.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30년을 넣었다. 1%로만 수익률 운용하면은 약 1,77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4%로만 운용하면 3,500만 원이 돼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네. 이렇게 있을 때 약간 보너스 같은 거 받았을 때 너무 싸다 싶을 때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스팟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꼭 이렇게 되는 법은 없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해나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액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단기간 내에 돈 벌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이 분위기에서 가능하겠냐 이거죠. 요새 쉽지 않죠. 옆집은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펀드 깨가지고 직접 투자로 돌아서는 예. 비율이 많이 주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만드는 예, 예. 걸 원하는 거지. 예. 20년, 30년 후 이때 내가 이걸 그때 쓸 돈을 지금 만드는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다 보는 거죠.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네, 네, 네. 근데 그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릴 때 예. 다들 살려고 할 때 펀드건 네, 투자건 네. 이때보다는 관심이 없을 때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막 하려고 노력을 해야 네. 그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 이런 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전문 투자가분들은 네. 또 그걸 예측을 잘해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설적인 뭐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업이 있는 아마추어 투자가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맞힐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자기 본업에 소홀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도 금융자산이거든요. 하긴요.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 달에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소득을 얻으면 뭐 30억인가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와 똑같은 거라고.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금리가 2%일 때요. 네. 월 300만 원 연금 받으면요. 30년 받으면 12억 가치가 있더라고요. 12억 가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 받죠. 네. 그다음에 보너스 받죠. 그것이 일이라는 금융자산에서 생긴 소득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과 돈은 벌었는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약간 낙오된 사람과 나중에 보면 제가 48년 이 직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젊을 때 열심히 주가 보고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은요 별로 노후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왜 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많이 중에 하죠.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아. 주식이 근무 나쁜 게 시간에-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느긋하게 해야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가장 큰 투자,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제가 지금까지 48년 동안 수많은 사람 봤지만은요. 단기간에 돈 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지만은 직장에서 낙오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명심할 게 뭐냐. 아마추어 투자가들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예. 뭐라 그럴까 만족감이 됐든 아니면 그 부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요즘 하여튼 워낙 조급해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이 주식 열풍이 불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좀 정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네.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요.